이번 시간에는 제7장 통신, 인터넷, 그리고 무선 기술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킹과 통신에 있어서요. 첫 번째는 융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자, 전화 네트워크와 컴퓨터 네트워크이 인터넷 표준을 따르는 하나의 디지털 네트워크로 융합되었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광대역이라고 하는 거죠. 예, 브로드밴드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2000년에 처음에는 56kbps였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는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100mbps, 약 2000배로 이 속도가 향상된 상태이죠. 즉, 이 광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유무선 전화, 방송망에 이르기까지를 하나로 통합시킨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 등을 통해서요, 이 음성 대역 통신보다 큰 대역 폭을 가지고 이 고속 전송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이 점차 확대된 것이죠. 미국이 74% 이상이나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테이지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광대역의 무선 플랫폼이 오늘날의 이 네트워크의 큰 하나의 추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이제 광대역, 이 전송 매체 등을 통해서요. 세부적인 이 핵심 기술에는 허브나 스위치나 라우터 등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조 PPT를 통해서 다시 상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크게 먼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은요. 퍼스널 컴퓨터가 있죠. 그러면 스위치, 또 라우터,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로 이 서버 시스템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로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랜망인데요. 그 중에 이제 수많은 고성능 서버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인트라넷, 기업 내부 전산망이죠. 기업 외부와 연결되는 것은 엑스트라넷이라고 이미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백엔드 시스템이 나오죠. 굳이 번역을 하면은 후치 컴퓨터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호스트 컴퓨터와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가 많이 있죠. 그죠? 이러한 보조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이 전용 컴퓨터를 우리가 백엔드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러한 여러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선 고성능 서버와 서로 연결을 시켜 줌으로써 랜망이나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자, 개인 휴대전화, 그 다음에 전화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 우리가 이제 ISP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를 통해서 랜망이나 또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등과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이러한 통신 네트워크의 인프라가 구현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은
앞서 간단히 언급됐습니다만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입니다. 우리가 상세히 한번 살펴보았었죠. 그죠?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엔드 유저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통신 기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의 네트워크망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꼭 이제 기억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패킷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패킷.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는다고 했을 때 이 전송의 최소 단위가 바로 패킷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송의 최소 단위입니다. 정보의 최소 단위는 비트였죠. 그러면은 그 비트로 구성된 하나의 파일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송한다고 했을 때에는 패킷 단위로 전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묶음으로 쪼갠다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한 패킷을 다시 재조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죠.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죠? 메시지를 어떻게 한다 돼 있어요. 즉 뭐 데이터죠.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쪼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통신 채널을 전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전속 어떤 통신 채널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만 쓰면 되죠. 그렇지만 이 일종의 공공재의 개념이거든요.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대중이 모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패킷 단위로 끊어서 목적지까지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조합을 다시 시키는 거죠. 패킷을 이렇게 끊어 보내죠. 그죠? 패킷 단위로 막 끊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면 여기서 다시 재조합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즉 전송의 최소 단위는 뭐다? 패킷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TCP/IP가 나옵니다. 자, 이 통신 프로토콜의 그 표준이 바로 TCP/IP입니다. 이 역시 보조 PPT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다뤄볼 겁니다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용어는요. 프로토콜, 즉 두 지점 간 정보 전송을 관리하는 일련의 절차와 규칙이라 되어 있죠. 즉 통신 규약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이러한 TCP/IP라고 하는 통신 규약을 통해서 정해진 규약에 따라서 우리가 전송을 하고 조합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CP/IP 모델은 뭐 네 가지 층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는 애플리케이션, 전송,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라고 하는 TCP/IP 네 계층을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형태죠. 자, 애플리케이션, 전송,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밑에서부터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을 됩니다. 다음은 신호.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죠. 컴퓨터는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신호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전화망은요. 아날로그 형태로만 전송이 가능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컴퓨터에서 전송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형태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모뎀이라고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의 종류로서 뭐 광역통신망이나 뭐 랜이나 캔, 맨 이런 것들 있죠. 이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 근거리 통신망, 즉 랜이라고 하는 거의 표준, 바로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인터넷과 다르죠. 예,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은 랜의 표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거리 통신망, 즉 랜의 표준은 뭐다? 예, 이더넷이라고 하는 통신 규약을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앞서 언급된 모뎀의 기능을 한번 보세요.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인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죠. 또는 온오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전화선, 즉 케이블 시스템은 아날로그 신호만 전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주는 모뎀이라고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전송 매체가 언급되죠. 실제 우리가 전송 매체는 과거에는 동축 케이블이 활용되었습니다만 오늘날의 100Mbps는요 전부 다 이제 광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지죠. 거기에 이제 전송 속도를 보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계산하는 법을 뭐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BPS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bit per second입니다.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양이죠. 그 다음에 BPS는 헤르츠, 대역폭이라고 하는 용어와 동일어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1969년 미 국방부 아르파넷으로 출발합니다. 즉 4대의 호스트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죠. 1992년도에 앞서 언급된 TCP/IP라고 하는 통신 표준 규약이 만들어지고 월드와이드 웹으로 본격화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인터넷망이 보급된 것은요 1982년도 서울대에서 처음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 종류는 전화선으로부터 출발해서요 이제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이 속도나 전송 양의 급속도로 신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을 일상에서 늘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자, 이 IP 주소라고 되어 있죠. 주소를 가지고, 즉 고유의 IP 주소로서 32비트 혹은 64비트용으로서 이렇게 점차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DNS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합시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 앞서 언급된 이 IP 주소를 도메인 네임으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러한 IP 주소를 기억할 수는 없죠.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 주소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이나 영어로, 즉 도메인 이름으로 바로 우리가 접속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DNS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루트 도메인, 인터넷 루트 도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1차 도메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차 도메인, 그리고 최하위 바로 컴퓨터, 즉 호스트 컴퓨터를 가지는 이러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백본이라고 하는 용어 하나만 익히고 넘어갈게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기간망입니다. 즉 대규모 전용 회선을 백본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백본이라고 하는 기간망이죠. 이것이 네트워크를 연결,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즉 ISP였죠. 이렇게 ISP, 즉 지역 허브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결국은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네트워크 중립성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과제로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해서 소상히 한번 살펴보셨을 겁니다.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중립성이라고 하면 콘텐츠의 그 출처와 특성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고객이 콘텐츠와 이 응용 프로그램, 즉 애플리케이션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현재 인터넷은요, 매우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인터넷 통신은 어때요? 인터넷 백본, 즉 기관망 소유자에 의해서 이 선착순 기준으로 동등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할당 방식이요, 통신 회사들과 이 케이블 회사들이 이 대역폭 사용량에 근거해서 차등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이 인터넷 트래픽, 즉 부하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이 트래픽이라고 하면 부하, 즉 통신시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통신의 흐름을 트래픽이라고 하죠. 이러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서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요, 이 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하면요, 100기가를 쓰든 1기가를 쓰든 사용자가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이냐는 겁니다. 오늘날 이 콘텐츠의 대용량화가 급증하고 있죠. 따라서 인터넷망이 과부하 걸립니다. 즉 트래픽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 안 될 영역이, 콘텐츠 기업은 찬성을 하겠죠. 왜요? 통신업계는 합리적인 조정을 주장하는 반면에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요, 아무리 많이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일정 요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ISP, 즉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가 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료나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라는 측면에서요, 이 망중립성 위반이라는 견해가 계속되는 것이죠. 실제 2012년도에 KT에서요,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 TV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왜요? 트래픽에 즉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오늘날 이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가마다 이것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 네트워크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 즉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중립적인 개념으로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다, 많이 썼으니까 많이 부담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IP 버전 6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전 세계 인구를 예를 들어서 75억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이미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죠. 지금까지의 인터넷 버전 4로서는 더 이상 확장되는 인터넷망을 고유 IP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IP 버전 6가 활용되고 있다. 다음 인터넷 서비스, 여러분들이 늘 쓰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요. 전자메일, 채팅, 인스턴트 메시징, 그
그 다음에 뭐 텔넷도 있고요. 월드와이드 웹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도 한번 쭉 살펴보셨죠? 예, 엔드 유저, 즉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를 연결이 되고요. 결국은 백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과 즉 결론은 서버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VoIP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자, IP와 패킷 교환을 사용한 디지털 음성 통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목소리를 전달하죠. 음성을 전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카이프가 많이 활용되죠.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상사설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VPN입니다. 공공 네트워크 내에 구성된 안전하고 암호화된 사설 통신망이죠. 내가 전용선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이 전송의 최소 단위, 즉 패킷이었죠. 패킷으로 끊어 보내는 이유는 공공망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가 비싼 요금을 좀 내더라도 이 암호화된 사설 통신망, 즉 VPN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보안 유지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대점 터널이라는 거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P2P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대점 회선 시스템, 즉 데이터 회선망인데요. 포인트 투 포인트의 약자를 쓰고 이 고속 전송이 가능하겠죠. 내가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죠. 이 전용 회선 방식으로 당연히 뭐 오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터널링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VPN은 인터넷상에서 안전한 터널이죠. 터널 접속을 통해서 연결한 컴퓨터들의 사설망. 따라서 암호화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내에 랩핑, 즉 씌운다는 뜻이죠. 랩핑함으로써 공공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데이터를 보호한다. 따라서 이렇게 래퍼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설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있습니다. 즉 일반 패킷을 캡슐화 시키는 거죠. 통로화, 즉 랩핑 시켜가지고 두 점 간의 통신이 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VPN은 훨씬 더 이 암호화가 강화된 시스템인 것이죠. 자, 다음은 월드와이드 웹. 우리가 뭐 타타타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www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199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1993년도부터 본격화됨으로써 오늘날에 이렇게 통신 네트워크를 전 세계가 연결되는 하나의 기술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HTML이라고 하는 웹에서 문서를 표현하기 위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즉 HTML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통 이 HTML 랭귀지로 만들게 됩니다. 훨씬 간단하고 무엇보다 이 웹에서 문서를 상호 전달받기에 가장 이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HTML은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파일의 고유 형식으로서 웹을 통해 볼 수 있는 문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HTTP는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송 규약을 의미하죠. 그래서 URL을 한번 보시면 웹페이지 주소는 항상 이런 식 형태로 되어 있죠. HTTP이라 그죠? HTTP. 요즘은 이제 HTTPS를 쓰죠. 바로 시큐리티, 즉 보안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웹, 그 다음에 자원을 가진 컴퓨터 위치를 보통 기록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파일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끝으로 실제 자원의 이름을 HTML 랭귀지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시멘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수백만 개의 링크 대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여 결과를 찾아주는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 2.0과 다르게 웹 2.0은 우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즉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어떤 지식을 만들어가는 뭐 집단 지성의 한 형태로서 우리가 실제로 네이버의 지식인 등을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웹 2.0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시멘틱, 즉 웹 3.0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MIS가 뭐야? 인공지능이 뭐야? 라고 하는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에 잘못된 정보부터 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떠버리죠. 이제는 시멘틱을 통하면요. 정확하게 인공지능 또는 MIS에 대해서 정의, 발전, 뭐 개념 이런 식으로 딱딱 요약 정리가 되어서 한 장의 보고서 형태로 깔끔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지능형 에이전트인데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가상공간 환경에서 특정 사용자를 돕기 위해서 이 반복적인 작업들을 자동화시켜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그래서 엑셀에 여러분들 그 차트 마법사 한번 떠올려보세요. 위저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지죠. 그래서 데이터만 넣어주면 차트 마법사가 알아서 이렇게 도표화 시켜주는, 차트화 시켜주는 이런 기능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뭐 가격 비교 뭐 사이트 같은 경우도요. 일종의 지능형 에이전트의 한 종류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웹 2.0은 앞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상호작용성이죠. 그리고 실시간 사용량 통제, 사회적 참여, 뭐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웹 1.0은요. 이러한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했던 것은 웹 1.0이라고 표현합니다. 발전된 형태의 웹 2.0으로 진화가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웹 2.0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블로그일 수 있죠. 그리고 위키피디아 같은 거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등이 웹 2.0의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진화된 것이 이제 웹 3.0이라 했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시멘틱 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블루투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802.15 표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반면 와이파이는요 802.11 표준이죠. 블루투스는 10세기경에 그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통일한 국왕의 그 별명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뭐 블루베리 광으로 일컬어지는데요. 덴마크와 이 노르웨이를 그 통일했던 헤럴드 1세의 그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이 국왕이 그 블루베리를 너무 좋아해서 이가 늘 이렇게 뭐 푸른색을 띄었었나 봐요. 어쨌든 이 통신 장치들을 하나의 그 무선 기술 규격으로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염원을 담아서 블루투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마스터와 슬레이브 합쳐서 총 8개의 기기를 10m 이내에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즉 마스터 하나와 슬레이브 총 7개, 즉 8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와이파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많이 쓰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무선 근거리 통신망과 무선 인터넷 접속에 활용한다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접근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액세스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액세스 포인트의 약자를 따서 AP라고 합니다. 액세스 포인트의 이니셜입니다. 무선 랜에서 이 기지국 역할을 하는 이 소출력 무선 기기를 의미하는데요. 유선과 무선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유선이라면 우리가 라우터를 떠올리시면 되죠. 혹은 스위치 이 등에 있어서 무선, 즉 스마트폰이죠. 바꾸어 표현하면 이 유선망 관점에서 액세스 포인트는요, 이 라우터로 서로 연결되는데 이 라우터나 스위치는 무선 스테이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어디, 즉 AP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한마디로 이 유선망을요, 스마트폰인 무선망으로 이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액세스 포인트, 즉 접근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쭉 되죠. 총 10m 내에 마스터를 포함한 슬레이브 7개, 합 8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팬의 개념으로서 개인 통신망이죠. 블루투스 네트워크의 어떤 그림입니다. 자, 계속해서 랜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액세스 포인트, 접근점이죠. 접근점을 통해서 유선과 서로 무선망을 라우터 내는 스위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자, 다음에는 핫스팟이 나옵니다. 핫스팟. 자, 공공장소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을 제공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핸드폰 스스로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앞서 언급된 액세스 포인트가 되어서 무선 랜, 즉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토록 해주는 것을 핫스팟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점이 있죠. 보안이 매우 취약합니다. 다음은 YMAX. YMAX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실까요? 최대 50km의 무선 접근 범위, 즉 와이파이가 확장된 개념이죠. 다음은 RFID입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재고 관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RFID 기술입니다. 즉 수많은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위치 또는 개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RFID 칩을 쓰면은 쉽게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RFID 판독기가 있죠. 여기도 태그가 있습니다. 즉 마트에서 우리가 이 RFID 기술을 활용을 하면, 즉 모든 진열 상품에요 RFID 태그만 달면요 얼마든지 재고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RFID 기술이다. 그래서 2.5cm에서 30m 범위에서 태그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은 판독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 WSN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자, 넓은 공간의 여러 지점에서 계측을 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에 내장시킨 상호 연결된 수백 수천 개의 무선 장치들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IoT의 근간이 되는 거죠.
예, 여러 센서들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를 중앙 처리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환경 변화 감시, 교통 또는 군사 활동 감시, 빌딩 보안, 교통 관리, 또 공기 중에 해로운 물질 탐지와 같이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과 연동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